일본에 대한 우리가 오해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일본 부동산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 일단 전체 땅값의 평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들의 가격이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꽤 올라갔어. 일본 부동산 뭐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진실이 뭡니까? 맞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 물어보면서 꼭 일본은 어떤데, 일본처럼 이렇게 될 건데, 아니면 일본과 다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다음까지 3번을 할지 4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부동산의 요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해. 일본에 대한 우리가 오해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네.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일본 부동산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지. 네. 근데 그게 명확하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동경권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권? 서울하고 수도권, 수도권. 이쪽에 해당되는 지역, 오늘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기타, 우리로 따지면 비수도권, 나머지 지방에 해당되는 거지. 일본도 나머지 지방에 해당되는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부동산의 토목 매너가 싹 갈려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해. 자, 그런데 일본 부동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 네, 용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쿄, 동경,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 네, 그렇죠. 이걸 우리로 따지면 뭐로 생각하니? 우리는 보통 서울? 그 오해부터 풀어야 돼. 일본의 도쿄는, 그러니까 동경은 네.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시 단위가 아니야. 비유를 하자면 오히려 비유에 적합한 건 경기도에 가까워. 아,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에 가깝다는 건 경기도 안에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도에도 군도 있고 그렇거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는 데는 시, 현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경 안에서도 사실 부동산에 대한 토목 매너가 싹 갈려. 그게 하나 일단 용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과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좀 달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본 아파트 시세가, 그리고 동경 일본 아파트 시세 그러면 동경 그럼 우리로 서울, 그리고 아파트 그럼 우리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가 아니야. 일본의 아파트는 이것도 굳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자면 약간 임대형을 더 많이 하는, 전세나 월세를 하는 빌라에 가까운 거야. 자, 그러면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 뭘까?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에 가까운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아파트에 가까우냐면 주상복합.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대단지 아파트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야.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말을 할 텐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열광적인 선호 이런 게 원래는 많지 않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우리 여러 지방을 가보고 도쿄 시내를 가봐도 긴자나 일부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다미방 같은 작은 집들, 단독주택 같은 게 좀 즐비하고 높은 층수의 건물들이 별로 없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뭘까? 차연제? 자연재, 지진 같은 것들에 내성이 강하려면 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이거를 높이 지을 수가 없었겠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달라. 요즘은 20층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대거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것들은 내진 설계를 자신 없어 하는 거지. 그렇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초고층 아파트가 사실은 많지 않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해당되는 걸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높은 맨션을 타워 맨션이라고 불러.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하나 용어 정리가 된 게 있겠지. 가끔 모든 언론은 아니야.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동경의 아파트가 얼마까지 폭락 이렇게만 써져 있어. 틀린 기사는 아니지. 동경 그러니까 동경 행정구역에 있고 아파트라고 거기가 그 일본의 건축법상 분류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맞고 폭락했거든. 그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그렇지. 그런데 그 맥락에 언급되었던 동경에 있는 아파트 폭락이라는 그 현장을 가보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동경이 어디라고? 경기도라고 했지. 경기도권. 경기도에 조금 뭐 잘 지가 안 오르는 양주시에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했는데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빌라. 그러니까 양주의 빌라가 30년 동안 가격이 못 오르고 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단어와 똑같이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크게 보도하려고 이렇게 뽑아서 보도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쿄보다 훨씬 지역이 넓지. 예. 아니 제가 그 도쿄에 갔었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철 타다 길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예. 도쿄에서는 전철 타면 다 길을 잃어. 예. 나도 도쿄역에서 뭐 환승을 해서 어딜 가야 되는데 예.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역을 만났어. 노선별로 뭐 요금하는 것도 다 다르고. 와, 우리는 무조건 프리패스잖아. 하나 네, 사면.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거 탈 땐 다른 걸 끊어야 되고 난리도 아니야. 와.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합시다. 네. 작년에 일본 내부 통계 자료에서 31년 만에 변화가 일어난 통계가 하나 있어. 아 그래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로 따지면 국토부에 해당되는 게 국토교통성이라는 네. 곳이 있어. 근데 이 국토교통성에서 일본 전체 땅값에 대한 정례적인 통계를 그동안 수십 년 해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31년 만에 일본의 땅값이 드디어 올랐어. 아 드디어요. 그런데 이 땅값이라는 거에 평균치가 올랐다는 건 동경과 관련된 그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뭐 홋카이도. 그렇지. 뭐. 낙후된 지역까지 네. 전부 평균을 오키나와까지 한 거야.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를 다 평균한 그 땅값 자체가 올랐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지. 동경권은 아마 여기 일본 출장 많이 가시거나 일본에 몇 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외로 동경은 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교수님. 오히려 그런 제보를 나한테 해준 분들 많은데 맞아. 내가 그 통계를 보고 이제 일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리고 동경 시내 요즘 분위기를 봤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아까 말한 맨션, 타워 맨션, 우리로 따지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네. 이것들의 가격이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꽤 올라갔어. 들썩거리고 있어요.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일본의 이 호화 맨션들을 부르는 예칭이 있어. 일본인들은 이 맨션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만션이라고 부르거든. 만션. 그런데 만션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억션이라고 불렀어. 일본에서는 국민주택 평수를 7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70제곱미터 아파트를 1억엔을 줘야 살 수 있는 동네가 생겼기 때문에 억션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 20평 남짓. 그렇지. 20평 남짓이 우리로 따지면 10억 가까이가 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억션을 사는 주체들이 누구냐? 일본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게 예전에 그 다다미방 같거나 3, 40년 되는 노후한 아파트들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는 거야. 누가?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네. 근데 이 MZ 세대들 중에서 파워 커플이라는 애들이 있어. 파워 커플이요? 이 파워 커플이 또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남편하고 자신의 양쪽의 소득이 1,400만 엔 연봉이 1,400만 엔이 넘는 사람들을 파워 커플이라 불러. 한 1억 4천 정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이라는 건 예전에 그 낙후된 아파트가 아니거든. 난방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일본 집. 그래서 파워맨션이 지금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냐면 첫째, 그 아파트 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커뮤니티에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좋고 뭐 골프 연습장. 맞아. 그리고 직장에서 가까워. 도심 한복판에 있거든. 예를 들어서 도쿄 미나토구나, 그리고 도쿄의 오다이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도쿄 신시가지지. 네. 이 근처에 굉장히 쾌적한 공원과 또는 도쿄 강변이나 해안가가 보이는 이런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타워 맨션을 사는 파워 커플 이런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도쿄의 맨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형님 그러면 지금 그 타워 맨션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올랐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통계를 좀 찾아왔어.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객관적인 통계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땅값은 30년을 떨어지다가 작년에 처음 반등한 거고, 네. 그리고 집값은 최근 26개월 내리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다. 그 중간중간에도 상승 잠깐 했던 텀은 있어. 그런데 이렇게 2년 이상 타워 맨션이라는 걸로 불리우는 것들이 계속 올라간 경우는 드물다. 아, 그러면 2년 이상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연도를 두 개를 꼽으면 네. 2년 전보다 도쿄에 있는 타워 맨션들은 20%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때가 부동산 저점을 한번 찍었을 때거든. 네. 이 2013년과 비교하면 72%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동경권에 아까 말한 사람들이 신시가지로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13년 이래 지금까지 2023년이니까 1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 꺾인 거 있지. 네. 어떻게 수직으로 계속 오르니. 그렇지만 결국은 72% 상승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일본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 일본 무조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지.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만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고, 이거는 일본에서도 그래서 드디어 어떤 칼럼들이 많이 나오냐면 부동산이 됐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예전에 원래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그 부동산이 맞아. 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버블이 일었을 때 부동산의 앞에 부자를 부담스럽다의 부자로 바꿨어. 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이 부동산이 됐다. 부담스러운 부동산이 됐다. 이렇게 바꿨다가 드디어 그 부담스러운 부동산이 부자할 때? 부동산이 그렇지. 부자할 때 그 부동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닐 부자가 아니라 이제 네. 부유할 부자. 그렇죠. 일단 도쿄권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앞부분에 부동산 특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로가 어디든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을 땐 살고 싶은 동네는 정해져 있어. 모두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강남의 앞 동 이런 데 살던, 아니면 난 옛날에 그 잠실 쪽에 추억이 있어서 그쪽 동네 어디 살던, 그렇죠. 약간의 이런 선택지는 있지만 그렇죠.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 노른자위 그렇죠. 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럼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무명 생활을 끝내고 갑자기 또 입봉했어. 그럼 또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친구도 결국 무명 생활 끝내고 본인이 딱 돈 생기자마자 자유롭자마자 바로 한 게 51억 현찰 딱 주고 펜트하우스 가자. 사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선호하는 그곳에서 더 쾌적하고 지금의 소득 수준과 지금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집의 문화를 구성해 주는 데는 돈 내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지. 저는요, 지금은 그런 정주 여건이 쾌적하게 된 50억짜리 아파트는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내다보고 있는 서울에 한 20억 좀 안 되는 아파트.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서 요걸 힌트로 한번 가지시면 녹물 좋을 거고. 먹겠다. 네, 녹물 먹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또 다음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공간들을 찾아보는 건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가 돼.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그 용중 PD가 주말마다 기거하는 동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동네도 네. 예전에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잖아. 그 동네 그런 동네 아니었죠.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성수동은 뭐 용접할 일이 있지 않으면 안 가는 동네였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뚝섬역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보증금 5천에 150만 원. 근데 거기 21층 그 주인 아줌마가 그거를 5억 9천에 사라고 했어요. 그때? 네. 근데 형한테 전화했어야지. 안 샀거든요. 물론 호가지만 지금 20억.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미래 핫플레이스가 될 법한 곳은 그 성수동에 너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마 기억할 거다. 네.
거기 1층은 용접하거나 또는 편의점하거나 용접이나 아니면 이런 건축 자재들 이런 거 가죽 가게들 그렇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밥집 그런 식당들 하는 데도 많잖아. 예, 있었죠. 그런데 그런 2층짜리 한 3층짜리 뭐 또 4층짜리도 있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 건축을 맨 위에는 가정집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 있는 네, 그런데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몇 사람은 아파트를 사는 대신 약간 대출 받아서 그런 집을 성수동에 산 거야. 그리고 자기 집 정도랑 건물 외관만 한 1억 좀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아내 처음 뭐 신혼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파트에서 안 산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용접하는 아저씨들 위에 있는 거기서 신혼 살림한다? 아유. 피눈물 나는 거지. 지금은 거의 뭐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 그렇지. 그때는 피눈물이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몇 사람, 그것도 여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 재테크 고수였던 부동산 관련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했던 딱 3사람이 성수동에 사는 걸 아내를 어떻게든 꼬셔서 야 오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리모델링은 네 원하는 대로 내가 1억 정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우리 몇 년만 여기서 고생하자. 그게 내 30대 초반 때 애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거든. 어떻게 됐겠어? 걔네들이 지금 나랑 겸상을 안 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성수동이 그 서울 가운데 있잖아요. 약간 동쪽에 그렇지. 치우쳐 있긴 하지만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야. 네,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 우리 여의도 맨션에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제2의 성수동 같은 곳을 찾아야겠지. 찾아야죠. 그 후보군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각지 근처에 옛날 국방부 근처 있지. 네. 국방부가 있고 그 뒤에 그 뒷길이 있어. 어디냐면 딱 삼각지 여길 보면 이쪽에 지금 자유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대각선 길 건너편에 국방부 합참 그 건물들이 있고 막 그래. 지금은 청와대 근처가 됐지. 그 근처에서 뒷길로 저기 아모레퍼시픽 건물 있는 데까지 신용산역까지 그 뒷길이 옛날에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어. 거기 근처가 쉽게 얘기해서 군인 아저씨들 군인 장병들은 사실 뭐 돈이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그냥 저녁 때 술 한잔 하고 대포 한잔 할 수 있는 그 가격 수준의 그런 고깃집, 선술집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가봐. 완전히 바뀌었어. 초기 성수동을 보는 거 같아. 그래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건 어차피 주말에 데이트를 하시거나 부부들끼리 놀러를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고 했을 때 늘상 가는 술집에 약속하고 가시면 돈 못 법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려면 차라리 회식하거나 술 한잔 할 때도 안 가본 식당을 가보거나 아니면 요즘 인테리어 컨셉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테리어 잘 됐다고 핫플레이스 소개되는 데 가보시던지 힙한 곳을 자꾸 찾아다니셔야 돼요. 약간 뭐 프론티어 정신 같은 게 그렇지. 그래야 돈의 흐름과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에서 전개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삼각지 뒤에 이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뭐 내가 잘 아는 중령님이 지금 국방부에 나와서 근무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모레퍼시픽이 오고 난 뒤에 그 저기 원래부터 있었긴 한데 본사 건물 거의 크게 새로 지었잖아. 그리고 난 뒤에 거기 근무하시는 어떤 약간 트렌디에 민감한 그 소비 계층들 이 사람들이 국방부 뒤쪽을 1차적인 자주 이용하는 거점 술집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눈높이에 슬쩍 맞춰지기 시작한 거야. 약간 패셔너블하고 그 다음에 엘레강스하고 좀 뭔가 미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니까 뭐 우아하거나 앤틱하거나 뭐 아니면 뭐 좀 깔끔하거나 이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쪽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그 이태원에서 밀려나온 약간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중요해. 어디선가 그런 가게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수동 비싸졌다, 이태원 비싸졌다 했잖아. 그럼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흘러가는 맥락이 아까 이쪽은 아모레퍼시픽 직원들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이제는 관료분들이 일부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를 청와대가 쓰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군인들만 소비 계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청와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또 방문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유들로 거기가 바뀌어 버린 거지. 아, 저 다른 예가 또 생각났어요. 뭐야? 형님 신촌에서 대학생활 하시잖아요. 그 홍대 넘어서 상순이 뭐 공덕이니 뭐 거기 뭐 합정이니 뭐 있었어요 거기? 합정 특히.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너랑 나랑 뭐래도 밥 먹으려 가려면 신촌 로타리 근처나 가봤지 우리가. 먹자 골목. 뭐 서강대 쪽만 가도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지. 예. 거기는 뭐 사실 뭐 우리가 과일 끊겼을 때 밥 먹으러 가는 데잖아. 그리고 연남동도 옛날 그 연남동이 아니잖아. 연남동은 화교들 하는 그 중국집 몇 개 있었고 정말 그랬잖아요. 기억하는구나. 거기 너. 철도길도 그대로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네. 거기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지. 거기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답이 나왔지. 우리가 일본으로 따지면 타워 맨션 같은 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아까 우리 여의도 부동산 관련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던 그 지인들 성수동에서 한번 딱 쳤지. 그리고 따따블 장사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딱 어깨 피고 뭐 어디 살고 싶다고? 뭐? 오빠 뭐 어디 그때 개도 안 물어갈 하면서 막 거기 말고 그 뒤에 뭐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아, 요즘 연기가 날로 늘고 계세요. 고맙다. 네, 근데 그 친구들 나랑 겸상을 안 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낼게. 제발 연락 줘. 앞으로의 상수합정 그리고 앞으로의 성수동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되죠? 얜 누구 PD니 진짜. 정말 아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의도 맨션을 봐야지 뭘 보니. 그런 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를 진짜. 너 오늘 성수동 그 아파트에 연락했어야지. 아유 8년 전에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합의 보세요.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 아직 한국에 많고요. 그런 것들은 간간히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계속 또 추천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의도 맨션 보는 분들이 서울에만 사는 분들 아니잖아. 그럼요. 일본의 지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될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일본의 지역이 어떻게 변천됐었는지를 쭉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 이제 생로병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일본의 지방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본은 지방 소멸, 인구 소멸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방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오해들을 엄청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생각보다 먼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그거를 우리보다 당연히 먼저 했겠지. 네, 그랬겠죠.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죠. 메이지 유신도 또 먼저 훨씬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벌써 일본에는 지방 이러다가 사람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위축, 축소, 지방 경기의 뭐 비활성화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 60년대부터 벌써. 그리고 그게 본격화된 건 이제 70년대 들어서부터 더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행운 속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불행성 행운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 뭐야? 오일 쇼크. 맞아. 우리 채널에서 많이 다루잖아. 많이 다뤘지. 이 오일 쇼크가 일본의 지방의 소멸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오해를 만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 그래요. 자, 그 당시 일본 청년들도 일본 그 각 지방에서 농사 짓거나 임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이제 일본도 고부가가치 중공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당시 일본은 또 전기, 전자가 그때부터 벌써 붐이었거든, 70년대. 태동하던 그런. 그렇지. 그렇죠. 이제 라디오, 세탁기, TV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회사에 일하고자 각각의 근처에 있는 산업도시들, 그러니까 나고야라든가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동네로 다 그냥 직장 찾아서 이사했던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어요.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는 거는 다 비슷하네요. 그럼. 그런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생기니까 그 많던 회사들 중에 일부가 망했겠지. 그리고 일부는 우리 회사가 이거 도저히 신사업은 이제 못하겠다. 예전 하던 것만 하고 사업 위축, 축소 해서 고용했던 애들을
내보내거나 안 뽑거나 덜 그렇지. 뽑거나. 맞아.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고향에서 직장 구했기 때문에 이사 왔던 그 사람들이 네. 다시 7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 다시 고향으로 간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선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제일 먼저 걸어갔던 일본이다 보니 전례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야, 경제 안 좋아지면 고향 떠난 청년들 다시 돌아와. 이 인식이 많았던 거야. 데이터가 잘못 쌓였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지 할 일 없으면 다시 고향에 오더만 이렇게 하면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70년대 초반에는 직장을 잃은 일본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회귀해서 고향에서 그냥 일을 좀 했어. 농사일을 하던 어업일을 하던 뭐 하다가 다시 일자리들 요즘 구한다. 사람들 요즘 채용한다 그러면 다시 나도 도시에서 폼나게 살아봐야지 하고 고향에서 아빠 그냥 나 다시 취업할래요. 그럼 그래라 이놈아 하고 다시 취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산업구조 그리고 80년대부터의 산업구조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 4, 5년 뒤에 또 그 기술을 쓸 수가 없다.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좀 희한한 일이 생긴 거야.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나서는 자신이 실직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시로 왔는데 2차 오일 쇼크가 딱 됐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시로 다시 올 때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확신 아닌 확신이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U턴이 아니라 J턴을 했어. J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고향에 또 가기가 쪽팔린 거지. 네. 속된 말로. 왜 5년 전에도 말이야, 서울에서 실직했다고 와서 또 오더니만, 또 무슨 또 2차 오일 쇼크니 뭐니 뭐 해가지고 또 왔어. 이게 쪽팔리잖아. 그래서 이게 U턴은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예. J턴은 중간 정도. 중간 언저리로 온다는 예, 거지. 예.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경북 출신이야. 예. 예를 들어 경북의 청송이나 뭐 영주나 예. 상주 예. 뭐 이런 데 출신이라고 쳐봐. 예. 그러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쯤에 다시 돌아온다? 약간 충북 한 청주. 아니지. 그러면 그건 타지잖아. 대구로 가야 대구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J턴 그 지역의 거점 중핵 도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던 거 마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다시 꾸사리 먹기도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J턴을 또 일부 많이 했었어. 그러다 보니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오라 국제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고 오일 쇼크 등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경기가 도래하다 보니 오히려 특별시의 인구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광역시의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거야. 지방의 거점 도시들은 더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거점 도시가 오히려 탄탄해지니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그걸 모티브 삼아서 지방의 중핵 도시들은 다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라는 이상한 그 뭐라 그러지? 데이터들을 얻어간 거야. 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지. 플라자 합의. 맞아. 네. 플라자 합의. 갑자기 일본의 엔화 가치를 두세 배 이상 올려버린 거야.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일본 제품들에 특히 일본의 그 당시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전제품에 네.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관세 100% 부과했거든. 와. 근데 이 100%. 관세라는 건 통상적으로 최종 제품 가격에 부과되는 거야. 그럼 관세 100%라는 건 최종 제품 가격이 얼마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 2배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프라자 합의로 환율 두세 배 올렸어? 네. 거기다 관세 100% 부과했어. 그러면 가격이 몇백 %예요, 도대체. 5배 이상 뛴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 일본 내부에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관세 때문에 안 되죠. 관세, 환율 등등.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는 인건비 쌓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대 쌓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 땅값은 이미 천정을 찍었고 아, 그때는 뭐 최고점을 찍는 시기였잖아요. 80년대 중반부터. 그럼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 일본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일본의 주요 핵심 산업군들이 공장을 그때부터 대거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한 러시가 거야. 시작됐구나. 그래서 도요타도 지금 일본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 생산하는 차량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청년들이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이제 일본 청년들이 정말 이제 황망해지기 시작한 거야. 네. 야, 이거 뭐 어디에서 내가 털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본사 어디 있어? 서울. 서울 어디? 두 개 쌍둥이 빌딩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최고의 경제 유튜브 채널의 PD님이 아니 이런 양재동 아, 있잖아. 양재 인터체인지 그 나간 맞아. 두 개 서 있잖아요. 삼성 본사 어디 있어? 삼성보다 강남, 강남. 그렇지. LG 본사 어디 있어? 여의도. 여의도 아니면 여기 아마 마곡 쪽 예, 왔다 갔다 예, 있을 예. 거야. 자, 그런데 LG 공장 어디 있어? 창원, 창원에 있지. 역시 달라. 현대차 공장 어디 있어? 울산, 그렇지. 삼성 공장 또 어디 있어? 평택. 평택, 뭐 용인, 예. 뭐 화성, 뭐 많지. 예, 많죠. 너무 많죠. 정답을 한 거야. 내가 방금 뭐가 해외로 이전했다고 그랬지? 생산 기점. 그 생산 기점은 일본으로 따지면 동경에 있겠어, 중핵도시에 있겠어. 아, 중핵 도시에 있었죠. 그렇지. 아까 두 번째 샥을 받았을 때 J턴 많이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 그 J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기 이런 생산 거점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 우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뭐 해외로 빠져나가면은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자, 우리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공장 있잖아. 네, 충북 청주. 거기에 그 청주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생각해봐. 예. 그럼 청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뭐 거의 유령 도시 되겠죠. 그렇지. 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었던 그런 생산 거점 도시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이제 청년들은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J턴을 해서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나 청주처럼 광역시 급에 해당되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공장이 해외로 간다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마저 유턴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다시 백해서 서울,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올 것이냐. 대부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서울로 왔겠죠. 맞아. 그런데 서울로 오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지방의 일자리가. 일자리도 문제지만 일자리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 정주 여건이 깨져버렸어. 맞아요. 애를 키울 수가 없고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없고 내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야. 맞아요. 왜? 나는 J턴을 해서 내 고향 언저리에만 살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경북 얘기 너무 했으니 전북이라고 치자. 네. 나는 전주쯤 어디에서 산 거야. 네. 그 근처에 있는 익산이나 다른 데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야, 사람들 대부분 전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익산이나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결국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뭔가 큰 좀 굵직한 고관여 제품들 살 때 그때는 전주에 와서 사면 되니까 전주에만 매장을 유지하자, 전주에만 인프라를 조성하자 이런 업체들이 많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주에만 바글바글하게 뭔가 인프라가 조성된 거야. 그런데 전주에 공장 사라진다고 하니 내 고향 익산이나 근처에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했더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순서가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읍이나 면 단위에서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일단 병원부터 없어져. 맞아요. 병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인구가 더 줄잖아. 마트. 마트랑 식당이 없어져.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이제 평생을 살려고 이제 노년이 돼서 중후년이 돼서 장년층이 돼서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트가 없는 곳이다. 그렇죠. 아침에 그냥 밥 먹으러 가족들끼리 나가려고 했는데 식당이 없다? 인구가 더 줄면은 미용실도 없어진대요. 그렇지. 머리를 못 잘라. 머리를 못 잘라.
마트도 지금은 우리 어떤 정도인지 알아? 너 저기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 일부 마트 가봤어? 가보긴 했겠지만 눈여겨보진 않잖아요, 보통. 하긴 너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 거기 가서 애 기저귀 주세요 하면 기저귀를 안 파는구나. 없어.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물건을 아예 안 갖다 놓은 거야. 그렇죠. 먼지만 쌓이죠. 그러니 내가 뜻한 바 있어. 나는 고향에서 애들 산 좋고 물 좋은데 자연을 벗삼아 키워야지 해서 갔는데 기저귀 하나를 못 사는 거야. 그럼 분유라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라 하는지 알지? 자꾸 시비 걸지 마. 그렇게 되는 거야. 일본에서 그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지자체가 너무 많아졌어. 이미 그 동네에선 애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사라져버린 거야. 학교가 자꾸 폐교되니까 또. 뭐 학교뿐이니 그냥 일상이 안 되는데. 뭐 어린이집이 있어요. 뭐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러다 보니 일본은 자연스럽게 그 경제에 갔었을 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었던 지자체가 단 한 지자체도 없었어.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코로나19 이후 지방 소멸에서 다시 갱생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요? 그런데 그 지자체들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거냐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일본에서도 이제 회사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 하세요. 재택. 그랬더니만 선택을 하기 시작한 일본의 젊은 계층들이 생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오빠 우리 결혼해서 도쿄권 안에 대도시 근처에 살아서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요 조그만 그 다락방 같은 조그만 그 집 하나 얻어서 녹물 마시면서 녹물 마시면서 여기 살았는데 네.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2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니 우리 여기서 살지 말자. 조그만 텃밭도 있고. 그리고 방이 우리 3-4개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오빠 서재 있고 나도 뭐 취미생활이 바이올린 키는 건데 나도 바이올린 키는 연습방 하나 있고 우리 침실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렇죠. 또 애 생길 수 있으니 애 놓는 방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로 한번 이사 갑시다. 네. 그거 어디로 가자는 거야? 그런데 방 4개만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 정원? 그렇지. 또 텃밭. 정원. 텃밭. 그리고 집 밖을 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우리 용중 PD에게 네. 내가 우리 앞으로 여의도 맨션 너 직접 와서 인터뷰할 필요 없다. 너 원격으로 그냥 질문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너 근무지를 네 마음대로 정의하면 너 어디로 갈 거야? 필리핀 클락? 야, 너무 멀잖아. 뭐 방콕 같은데 괜찮아요? 너 나 안 볼 생각이니? 형님이 오셔서 인터뷰하면 되죠. 그런 생각이 있었네. 자, 바로 거기서 정답이야. 네가 거길 선택한 이유가 세계적인 휴양지잖아.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본사 근처에 살기 위해서 강남역 근처에 원룸텔 또는 오피스텔 하나, 뭐 방 하나 있는 거. 고시촌. 그런 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싫어. 이제 회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2주에 한 번만 나오라고 하니 그랬더니만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 강릉, 뭐 해남, 뭐 양양 이런 데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즘 갑자기 청년층이 되고 유입되기 시작한 지자체가 저 위쪽에 홋카이도. 홋카이도. 거기 뭐 휴가철 가봤었잖아. 그렇죠. 아직 안 가봤나? 거기 뭐 온천도 많고. 그렇지. 또 겨울에 또 뭐 얼마나 축제하고. 하지. 홋카이도랑 또 저 밑에 오키나와? 오키나와나 이런데 이렇게 휴양지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창문 쫙 열면 해안 쫙 나오면서 거기서 노트북으로 쫙 일하면서 그러면 이제 팀장이나 뭐 상무나 전무가 막 지적질해도 뭐 이거는 기분이 좋지. 그래 개가 짖는다 하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계층이 늘기 시작한 거야. 이게 형님이 항상 이 상황을 그려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큰일 날 갈 것 같아 너.
그래서 이 의도치 않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일본의 전역에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수준의 관광지거나 아니면 휴가철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나마 찾을 법한 뭔가가 있는 도시, 거기에 갑자기 청년들이 좀 몰린 거야. 그러다 보니 일본의 부동산의 흐름은 코로나19 최근까지 지방의 흐름은 이렇게 귀결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고. 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점점 선진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었어.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도시에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초창기는 어디로 돌아간다? 유턴을 했다고 쳤어.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 J턴, 네, 그렇죠. 거점 도시로 갔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J턴 했던 그 거점 도시에 공장이나 설비를 했던 생산 기지가 없어지기 시작하거나 해외로 유출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고향은 정주 여건이 돌아갈 수 훼손됐다. 없는 그렇지. 상태가 됐고. 그래서 다시 백 서울과 수도권으로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최근 일어났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있어. 우리가 자꾸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추세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귀농, 귀여, 귀촌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슈였거든. 네. 청년들 중에서 또는 장년층 중에서 이제 다른 직업군으로 트랜스퍼가 원활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세 번째 제대로 된 직장이야 했던 분들이 아유, 이제 내가 처음에 대기업에 시작해서 두 번째도 좋은 대기업 갔다가 세 번째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끝났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하면 과욕이지 하면서 슬슬 귀농, 귀촌, 귀여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사람들이 귀농, 귀촌, 귀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귀농, 귀촌, 귀여가 지금까지는 일어나고 있으나 그 다음이 일본과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어떻게 되느냐? 실패해. 상당히 많은 부분 실패해. 우리가 그 어느 곳이든 제일 중요한 게 현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지만 오퍼튜니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현지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해. 간 사람들 보면 약간 외지인, 겉도는 거야. 그러면 뭔가 중요한 기회가 있었을 때 아니면 큰 데미지를 입고 그걸 피해야 됐을 때 거기에서 먼저 부름을 받는 영순위나 1순위가 아니게 돼. 그러면 그분들마저도 이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서 했던 J턴 정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에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 그러면 아니 형님, 일본에서는 그 귀농이나 귀여나 귀촌한 그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서 그 동네에 정착하게 했으면 그러면 일본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등등으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유발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적극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애 낳고 계속 대대손손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 우리가 지방에서는 다자녀를 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 다자녀를 안 둬. 그런데 서울에서 정착하다가 실패한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다시 고향 가잖아. 그럼 다시 다자녀를 둬.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애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방에서는 내가 애를 낳잖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사촌, 삼촌, 육촌, 당숙의 고모회 근처에 다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니네 둘이 결혼기념이라서 읍내로 영화 보러 간다고? 애들은 우리가 보고 있을게. 공동육아에 가깝게 그렇지.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환경이 도래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분명 저기 지방에 있으면 다자녀를 뒀을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둘이 살고 있네? 다자녀를 줄 수 있나? 없어. 어렵죠. 그런데 타지인들이 귀농, 귀촌, 귀호를 했다? 그러면 그 동네, 그 집성촌에서 그 타지인 애들을 키워줘?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덜 키워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타진이 와서 저는 여기서 애 낳고 대대손손 살 생각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거기 원주민들의 자녀 출산 비율에 비해서 적은 거야. 이미 그 지역의 현지인이라는 거는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대 윗대부터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현지 사람들, 그러니까 현지 관료들, 현지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타주인들이 와서 여기서 뭐 애 낳고 말이지 대대손손 살 것도 아니면서 그거는 본인들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럴 환경을 못 만들어주니까 안 낳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안 낳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지방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떤 그 문화만 점점 정책적으로 늘기 시작했냐면 고향 출신들을 받는 거야. 연고인들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슬슬 그 초입에 들어왔어. 고향 사랑 기부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자체들 중에서도 이미 연고자들, 그러니까 아니 아드님 요즘 어디서 뭐해? 아이 그놈이 뭐 서울에서 큰 사업하겠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무슨 뭐 얘를 뭐 한다고 해야 돼? 뭐 누구 밑에서 그냥 월급쟁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뭐 누구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구네 아주머니 돌아가셔서 뭐 양조장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뭐 양조장이 비어 있어. 아니면 과수원이 비어 있어. 와서 하라고 해. 우리가 지금 싸게 분양해줄게. 진짜? 그거 돈 되는데? 그래서 연고자들만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타진이 귀농귀촌 귀여를 한다고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서울과 수도권에 2대째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서울에 1,000만, 수도권 경기도 1,500만. 인천 1,500만, 2,500만 명이 지방에 연고가 없죠. 없어. 네, 없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누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도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방의 부동산에 실수요자가 있을까 없을까? 점점 줄어들겠죠. 형이 막담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의 경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자꾸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정확한 현상만 짚어주세요.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님이 알아서 하시는 내가 거야.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찾기 어렵고 무조건 수도권이다, 무조건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모두 다 자유예요. 그럼. 근데 정확한 현상을 짚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분명 얘기했어. 지방 모두 everything이 아니라 분명 지방에서도 어떤 데는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바로 사람들이 살고 싶고 휴가 가고 싶은 동네인 휴양지. 약간 좀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했잖아. 그렇죠. 세종시 정도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 빼고는 사실 나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곳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